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약간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제게는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키운 아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낳은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처음 그 아이를 본 것은 보육원에서였습니다. 친구들과 처음 봉사활동을 갔던 곳이었지요. 그곳에서 그 아이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직 말도 잘 못하는 아기였습니다. 너무 귀여워서 한번 안아보고 싶었지만 봉사자들은 아이를 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다른 업무만 도와드렸습니다. 그때의 봉사활동이 2년이 되었고 대학교에 진학을 해서도 저는 봉사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동안 그 아이도 빠르게 자라더군요. 말도 잘하고 사람도 참 잘 따랐습니다. 그리고 저랑도 많이 가까워지게 되었죠. 아이가 커나가는 모습을 보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아이에게 유독 정이 갔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그 아이도 알고 있는 것 같았죠. 그 아이는 저를 엄마라 부르며 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 모든 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상담을 받기도 했지요. 하지만 아이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었지요. 결국 저는 20살 나이에 엄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엄마라는 호칭이 부담스러웠지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 아이 때문에 저는 더욱 자주 보육원을 가야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도 하게 되었지요. 하지만 봉사활동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커나가는 모습을 모두 지켜보았습니다. 원장님의 동행하에 초등학교 입학도 함께 했습니다. 그때는 뭔가 가슴이 찡한 느낌이었습니다. 매일 아이와 통화를 하면서 안부를 물었고 아이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잘조잘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은 안 했지만 정말로 제 아이처럼 보살폈습니다. 아이도 저를 친엄마처럼 잘 따랐습니다. 아이의 일기장에는 온통 제 이야기로 가득했지요. 그런 아이의 성장을 보는 게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중학교에 입학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지요. 그래서 보육원에는 전처럼 자주 못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 저는 사랑하던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그 아이와 연락이 조금 뜸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결혼 준비로 정신이 없었죠. 그 아이도 축하한다는 말뿐이었고요. 그 아이에게는 미안했지만 제가 너무 바빴습니다. 그때는 그 아이를 신경 쓸 여유가 없었죠. 그래서 그 아이와도 연락이 뜸해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도 원장님과 함께 결혼식에 와주었습니다. 이제 다 큰 아이는 제 결혼을 축하해 주었지요.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활짝 웃으며 괜찮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게 행복하게 살라고 축하도 해주었죠. 하지만 제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한 직후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일찍 돌아가셨던 터라 고아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남편이 있어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족을 더 많이 만들고 싶었죠. 그래서 아기를 빨리 가지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최대한 많이 낳자고 해서 그러자고 했지요. 그런데 저희 사이에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시험관 시술을 했지만 매번 실패를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부부에게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전신에 골절상을 입었고 장기도 파손이 되었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3개월 가까이 병원 신세를 졌지만 끝내 남편은 저를 두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 무렵에 그 아이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고 저와는 가끔 전화통화를 하고 지내는 정도였습니다. 남편의 병수발을 하느라 저는 여유가 전혀 없었죠. 그렇게 남편을 잃고 나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장래에 아이가 찾아왔었습니다. 체격은 이제 어엿한 성인의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저를 위로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 내내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제야 말라버렸던 눈물이 터지더군요.
아이의 품에 안겨서 엄청 울었습니다. 저를 달래주는 아이의 목소리에 든든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마치 자신이 상주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마음의 위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제가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자기가 이제 엄마를 지켜주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이 너무 든든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덕분에 남편의 장례는 무사히 치를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큰 충격을 받았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존재가 제게는 정말 든든한 힘이 되었죠. 마치 정말 제 아들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소홀했던 사이에 아이는 훌쩍 자라 있었죠. 저는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커버린 아이가 한결같이 저를 걱정해 주었습니다. 저는 슬픔을 털고 일상으로 복귀를 하게 되었고 아들은 이제 대학 입학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는 보육원을 떠나 독립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더군요. 어린 나이에 독립을 한다는 게 엄청난 부담이었죠. 몸은 다 컸지만 독립을 하기에는 어렸습니다. 그래서 혼자 집도 알아보고 일자리도 알아보았더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극도의 스트레스였지요. 그 모습에 저는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로 저 아이를 지켜주고 싶었죠. 그래서 보육원을 나오면 우리 집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아이는 크게 놀라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래서 지금은 입시 준비만 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정말 독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아이를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이가 필요할 때 엄마처럼 도와주고 싶었죠.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험을 칠 때마다 제게 엄청 자랑을 하더군요. 저도 아이의 성적표를 보는 게 무척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목표로 했던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제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의지가 된다고 했죠. 아이는 그대로 보육원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대학교 기숙사에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방학이면 제가 있는 집으로 왔습니다. 아들과 함께 있으니 정말 든든했습니다. 아들은 버스 정류장에 마중을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에 하루의 피로가 다 날아가는 기분이었죠. 아들을 도와주고 싶었는데 오히려 제가 더 많은 도움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퇴근을 하는 게 너무 즐거웠고 아들과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처음으로 사람 사는 것 같았죠. 아들이 다시 학교 기숙사로 돌아갔을 때 사실 혼자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불 꺼진 집에 혼자 들어오는 게 무섭기도 했죠. 그럴 때면 어김없이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치 제 기분을 모두 아는 것처럼 저를 달래더군요. 그렇게 아들과 통화를 하다가 잠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에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이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 입원을 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죽은 남편의 모습이 떠올라 손발이 떨려왔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나쁜 생각이 다 떠올랐습니다. 아들이 잘못될까봐 너무 두려웠지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병원에서 보니 아들은 팔에 붕대를 감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병원에 물어보니 팔뼈에 금이 갔다고 하더군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 같았습니다. 지금은 진통제 주사를 맞고 잠든 것 같았습니다. 잠든 아이의 모습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병실에서 미친 여자처럼 오열하며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뿐인 가족을 잃는 상상에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 보호자를 찾더군요. 수술이 필요해서 보호자 동의를 받으려 하더군요. 하지만 너무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법적으로 저는 아이의 보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서 작성을 할 자격도 안 되었죠.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아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그저 남일 뿐이었던 것이죠. 결국 아이가 깨어난 뒤에 스스로 의사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저는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아이를 집에서 보살폈지만 마음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저는 보호자가 아니었던 것이죠. 아들은 저랑 함께 있는 걸 좋아하면서도 눈치를 보더군요. 제 기분이 좋지 않은 걸 아들도 알고 있었죠. 그러다 아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제가 가지고 있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에게 문제가 생겨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슬프다 했죠. 하지만 그건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게 문제가 생겨도 아들이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었죠. 괜히 말을 꺼냈다가 서로 눈물만 흘리게 되었죠. 그리고 아들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아들은 누가 뭐래도 제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엄마를 평생 보살필 거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마음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눈에서도 슬픈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법적으로 남남이었죠. 아이 몰래 입양을 하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혼자라서 입양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도무지 가족이 될 방법이 없어서 너무 슬펐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빠르게 회복을 했습니다. 뼈도 이상 없이 붓기 시작한 상태였고요. 저는 아들의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생활비라도 벌어야 하는 입장이었죠. 그래서 아들을 기숙사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 집에서 함께 지냈자고 했지요. 아들은 제게 신세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제게 미안해서 자기 힘으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함께 있어달라고 했습니다.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외롭고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제야 아들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아들은 제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 덜 위험한 아르바이트로 바꾸었을 뿐이었죠. 그래도 집에 아들이 있으니 너무 좋았습니다. 함께 밥도 먹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 잘 때도 가끔은 아들의 품에 안겨서 자기도 했습니다. 성인이 된 남자의 품이라 조금 어색하긴 했습니다. 아이도 조금은 불편한지 몸을 웅크리더군요. 그래도 아들인데 어떠냐 싶었죠. 다시 저는 행복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생일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들은 아침부터 미역국을 끓여놓았고 케이크도 준비를 해두었더군요. 아들이 제게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습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지 긴장이 되더군요. 그리고 아들은 제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지요. 그 속에는 2개의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제게 놀라운 말을 하더군요. 자기와 결혼을 하자고 말이죠.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다시 물었습니다. 자기가 제 보호자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결혼을 하면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있다더군요. 아이도 저와 가족이 되려고 많이 알아봤더군요. 저는 결국 포기했지만 아이는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쉬운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실 예전부터 여자로서 저를 사랑했다고 했습니다. 항상 저만 바라보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될 방법을 찾아보면서 확신을 했다더군요. 엄마가 아닌 아내로 저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이죠. 받아주지 않는다면 독립을 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결심이 가벼운 마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이미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기는 힘들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 어찌할지 갈피를 못 잡았습니다. 받아들이는 것도 이상했지만 거절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망설이고 있으니 아이가 먼저 용기를 내더군요. 아이는 조용히 저를 자기 품으로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끝내 아이를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대로 제게 입술을 맞추었습니다. 그 시도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당황스러웠지만 피하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제게는 이 아이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래서 끝내 거절을 하지 못했습니다. 당황스러운데도 가슴이 떨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저는 엄마가 아닌 여자로서 그를 받아들였습니다. 싫지는 않았지만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들처럼 키웠던 아이가 남자가 되어 저를 안고 있었죠. 너무 비현실적인 상황이라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가족이 필요했고 아이는 저와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점점 그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죠. 우리끼리 반지를 주고받고 미래를 약속했고 그는 곧바로 혼인신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빨리 아기를 만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있으면 행복합니다. 하지만 이래도 되는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분명 그가 좋습니다. 하지만 아들로서 좋아하는지 아니면 남자로서 좋아하게 된 것인지 지금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물론 저는 그와 평생 함께 싶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남자로서 그를 받아들이고 살아도 될지 여전히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와 평생 함께하고 싶습니다. 조심스럽지만 그의 아내가 되고자 합니다. 그와 함께 행복하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스펙타클한 인생을 살고 있는 30대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5살 어린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다가 만나게 되었고, 제가 먼저 반해서 사귀자고 했습니다. 예쁜데 섹시하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대시를 했고, 여자친구는 받아주어서 사귀게 되었어요. 여자친구는 이제 막 대학을 졸업한 상태였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여자친구도 그래서 취업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공무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본가로 내려가야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월세며 생활비 감당하는 게 힘들 것 같다고 본가 내려가서 준비를 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여자친구네 본가는 저희가 있는 곳에서 3시간 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어요. 솔직히 여자친구가 본가에 내려가면 저희는 헤어지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여자친구 옆에서 지켜보면서 서포트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집 정리하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 와서 같이 지내자고 했습니다. 저도 본가에서 나와가지고 혼자 투룸빌라 전세로 살고 있었거든요. 정말? 정말 그래도 돼? 너무 고마워, 오빠. 진짜 오빠밖에 없다. 여자친구가 너무 기뻐하는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여자친구는 집을 정리하고 저희 집으로 들어왔어요. 저는 방 한쪽을 내주면서 여기서 공부에 집중해서 꼭 시험 합격하라고 응원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여자친구는 공부를 한다고 알바를 안 하기 때문에 생활비며 제가 다 충당했어요. 그냥 1인분씩 더 늘리는 건데 뭐 문제 없겠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버거워지기는 하더라고요. 여자친구는 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면 항상 집에 없었어요. 어디 갔냐고 연락을 하면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서 잠깐 머리 식힐 겸 밖에 나왔다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부분 금방 집에 다시 들어올 때가 많았지만 가끔은 정말 화장이며 옷차림이며 어디 술 먹으러 가는 사람처럼 차려입고 나갔다가 들어올 때도 많았어요. 예림아, 너 공무원 준비한다면서 경쟁 엄청 빡센 거 알잖아. 요즘 자꾸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내가 무슨 공부하는 기계야?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어떻게 살아? 잠깐 머리 좀 식힌 거야. 맨날 나가 노는 것도 아니고 오빠까지 정말 숨막히게 왜 이래? 가뜩이나 스트레스 받아 죽겠는데. 스트레스 줬으면 미안해. 그래도 시험 얼마 안 남았는데 걱정돼서 그랬지. 걱정하지 마. 나도 다 생각하는 게 있고 알아서 할 거야. 나 용돈이나 좀 더 줘. 집에서 공부하는 애가 무슨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해? 저번 주에 20만 원 줬잖아. 집에서 공부하면 먹는 것도 먹지 말고 공부할까? 나도 뭐라도 사 먹고 필요한 책들도 사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러길래 내가 본가 내려간다고 했잖아. 오빠가 가지 말라고 붙잡아 놓고 이제 돈 아쉬워서 자꾸 나한테 스트레스 주는 거야? 아니야, 미안해. 입금할게. 내가 요즘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너무 예민하게 굴었지? 미안해, 오빠.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잠깐 머리 좀 식힐까?
그러면서 그녀는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공부는 잠시 접어두고 우리는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여친이 답답하고 기분이 상하다가도 이렇게 기분을 풀어주면 또 저는 바보처럼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여친이 시험 보는 날이 돼서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도 준비해주고 주말인데 갑작스레 일이 잡혀서 늦게 들어올 것 같다고 내일 시험 끝난 기념 파티하자고 얘기하고 시험장에 데려다 줬습니다. 여자친구가 시험 끝내고 들어오면 깜짝 파티를 해줄 생각이었어요. 저는 아침 운동을 갔다가 장을 보러 갔습니다. 파티할 재료들을 구매하고 식재료도 사서 집으로 왔어요. 집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려고 하는데 집 안에서 노랫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뭐지? 아직 시험 보고 있을 시간인데 벌써 왔나?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집 안으로 얼른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웬 남자 신발이 있고 벗어던진 옷들이 널브러져 있더라고요. 음악 소리를 얼마나 크게 해놨는지 사람이 온 것도 모르더라고요. 음악 소리가 들리는 방으로 갔습니다. 열려진 문틈 사이로 보니 웬 남자랑 침대에서 뒹굴고 있더군요. 키스를 하면서 아주 좋아 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오빠! 어떻게 벌써 왔어? 여친은 이불로 가리고 그 남자놈은 허둥지둥 속옷을 주워 입고 거실로 나가려고 하는 걸 붙잡았습니다. 지금 내 집에서 너네 뭐 하는 거야? 아, 왜 그래? 야, 너 그냥 빨리 나가. 나가긴 어딜 나가? 여친은 이불을 감싼 채로 와서 저를 붙잡았고 그 사이에 그놈은 옷을 주워 나갔습니다. 뭐야? 시험 봐야 되는 애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 늦는다더니 왜 와서 난리야? 아, 진짜 짜증나. 뭐? 너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지금 이 상황이 뭐냐고. 보면 몰라? 딴 남자랑 한 침대에 있다 걸린 거잖아. 왜 이렇게 당당해? 그것도 내 집에서 바람피다 걸려놓고. 너 뭐가 그렇게 당당한데? 어차피 이 집에서도 나가려고 했어. 헤어지자 할 생각이었는데 잘 됐네. 짐은 내일 가지고 갈게. 너무 당당하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옷을 입고 나가는 여친을 보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언제부터 다른 놈을 만나고 있었던 건지, 아니, 처음부터 나를 사랑하기는 했었던 건지, 모든 게 의심이 되었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냥 호구였나 봐요. 돈줄이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너무 화가 나는데 화를 내려고 해도 잘못이 없다는 듯이 당당한 사람한테 무슨 화를 낼 수가 있겠어요. 그냥 바보같이 다 퍼준 제가 잘못인 거죠. 다음날 여친은 용달을 불러서 짐을 빼갔습니다. 마지막까지 정말 잔인하면서도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전 여친이 된 그 여자가 떠나고 난 뒤 저는 매일 술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배신감이 너무나도 컸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집에서 나와 함께했던 그 침대 위에서 다른 남자랑 함께 뒹굴던 그 모습이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쪽팔려서 집 앞 포장마차에서 매일 혼자서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한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요즘 보니까 매일 혼자 와서 술 마시던데.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냥 힘든 일이 좀 있어서요.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봐요. 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굶어서 터져요. 내가 들어줄게. 저는 그녀의 말에 뭐에 홀린 듯 상황을 다 얘기했습니다. 어딘가 하소연을 할 곳이 필요했나 봐요. 그년 아주 몹쓸 년이네. 지금이라도 알아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배신감이 너무 크네요. 힘들어요. 그녀는 저 대신 욕을 해주면서 대신 분풀이를 해주었습니다. 얘기를 나눠보니 그녀도 남편이 바람나서 새살림 차려 나갔는데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포장마차는 아는 언니 도와 가끔씩 일 도와주러 오는데 요즘 제가 계속 혼자 와서 술이 떡이 되게 마시고 가서 신경이 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위로에 저도 조금은 마음이 진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여자친구가 바람핀 거 잊게 해줄까요? 네. 저는 홀린 듯 대답을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일으켜 저희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여기 빌라 살죠? 나도 여기 살아요. 그녀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고 그녀는 저를 침대로 데리고 갔어요. 여기서 그 여자가 다른 놈이랑 했다 그거죠? 네. 나랑 여기서 똑같이 할래요? 그럼 그 여자랑 남자는 생각도 안 날걸요? 저는 이게 지금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실은 나 전부터 그쪽 지나가다가 봤었는데 계속 마음에 들었거든요. 근데 어린 양아치 같은 여자는 왜 만나나 했지. 내가 그 여자 싹 다 잊게 해줄게. 할래? 얘기를 들은 저는 바로 그 여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여자랑 하면 정말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랑 이 침대에서 뒹굴었던 게 잊혀질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키스를 했고 그녀는 연륜에서 나오는 노련함이 보였어요. 일찍이 과부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이 욕구를 어떻게 풀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녀와 하면서 전 여친은 정말 생각도 안 났습니다. 저는 이 여자의 스킬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한바탕 이 여자와 뜨거운 밤을 보내고 술에 취해서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눈을 떠보니 옆에서 저를 꼭 껴안고 자고 있더군요. 천천히 다시 살펴보는데 과부라고 하기에는 이쁘장하고 글래머러스한 몸매에 끝내줬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저를 향해 싱긋 웃어주었어요. 아침 준비를 해주며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집 위층에 사는 여자더라고요. 궁금했던 나이를 물어봤는데 40살이라고 했습니다. 제 또래라고 생각해도 될 정도의 미모였어요. 저랑 나이 차이가 8살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 돈 많으니까 너가 그동안 호구처럼 썼던 돈들 자기가 저한테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 자기랑 만나는 거 어떠냐고요. 과부가 얼마나 외로운지 알지? 나 어젯밤에 너무 좋았는데. 자긴 어때? 계속 만나볼래? 네, 좋아요. 저는 생각할 것도 없이 바로 좋다고 대답했습니다. 어젯밤이 진짜 살아오면서 겪었던 밤 중에 가장 좋았던 밤이었어요. 이 여자 덕분에 제가 홍콩에 다녀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남을 가졌고 그녀는 말했던 것처럼 저에게 이것저것 많이 해주려고 하더라고요. 돈 많은 여자는 만나본 적이 없어서 색달랐습니다. 언제까지 이 관계가 지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바람핀 여친을 떠나보내고 이런 행운이 저에게 찾아온 게 오히려 감사한 일이 되었네요. 다들 돈 없는 어린 여친 만나다 뒤통수 맞지 마시고 돈 많은 여친 만나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자마자 안으며 번쩍 들어올린다. 다녀오셨어요? 기분 좋은 일 있었어요? 이 친구 덕분에 내가 드디어 부장으로 승진하게 됐지. 내가 기분이 좋아서 한잔 했어. 축하해요, 여보. 김대리님, 고마워요. 진이는 남편 뒤에 서 있는 두철에게 인사를 하며 어서 들어오라는 몸짓을 해 보였다. 두철은 멋쩍어 뒷머리를 긁적거리며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문 앞에서 쭈뼛거린다. 저는 과장님이 취하셔서 집에만 모셔다 드리려고 온 겁니다. 가볼게요. 무슨 소리? 기왕 온 거 우리 집에서 한잔 하자고. 여보, 괜찮지? 애처가답게 남편은 술 취한 와중에도 진희에게 허락을 구한다. 진희는 웃으며 네, 그럼요. 김대리님 괜찮으시면 들어와서 같이 한잔 하세요. 두철은 진희가 그렇게까지 나오자 제 차 거절할 이유가 없어 네, 그럼 염치 없지만 술 한잔 주십시오. 하며 마음 편하게 들어온다. 남편과 두철은 거실에 자리를 잡고 앉고 진희는 곧바로 부엌으로 술상을 보러 갔다. 두런두런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걱정한 만큼 취한 건 아닌가 보다. 불편할 텐데 옷이라도 갈아입으시지. 그럴까? 남편은 먼저 안방으로 들어가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온다. 진희는 두철에게 남편 옷 중에 제일 큼지막한 걸로 가지고 나와 작은 방에서 갈아입으면 된다고 알려주었다. 키 작은 남편의 옷을 입고 나온 두철은 팔다리가 모두 껑충하게 드러나 있어 여간 우스운 게 아니다. 저 머뭇거리며 부르는 소리에 두철을 돌아보니 푸하하 웃음이 터져 나온다. 표정이 제발 다른 옷 달라고 하는 게
말하지 않아도 느껴진다. 죄송한데 그 옷이 제일 큰 거라. 아하하, 괜찮습니다. 두철은 체념한 듯 자리에 앉는다. 그렇게 웃으며 시작된 술자리는 시종일관 유쾌하고 재미있었다. 역시 회사에서도 소문난 애처가답게 과장님은 아내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사모님도 애교는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 얘기도 잘 들어주고 잘 웃어준다. 그리고 굉장한 미인이다. 회사에는 과장님이 애처가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그에 못지않게 자자한 소문은 사모님의 미모가 대단하다는 것이다. 두철은 진희의 실물을 보니 정말 감탄이 나왔다. 대부분의 소문은 반도 믿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 왔는데 진희를 보고 회사에서 떠도는 소문은 과소포장되었다고 느꼈다. 얼굴도 이쁘지만 마음도 고와 진정한 미인이라고 할 만했다. 과장님은 다음날 출근하려면 힘드니 과장님 집에서 자고 같이 출근하자고 했지만 두철은 사양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직 자신은 조심하고 조심해야 될 시기이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회사 창립 기념일이 되어 승진을 하는 사람들을 축하하는 자리도 같이 마련되었다. 부장으로 승진이 된 과장님은 사모님도 초대해서 같이 앉아 있다. 호명되니 나오기 전에 사모님의 손등에 뽀뽀를 하고 나왔다. 승진의 기쁨과 노고를 당신에게 바친다는 뜻이리라. 로맨틱한 행동에 직원들은 환호하며 휘파람을 불었다. 종종 있었던 이런 일들이 그동안의 소문을 만들어낸 것이리라. 직원들의 승진 축하가 끝나고 사장님은 두철을 불러 옆에 세웠다. 그리고 직원들에게 아들이라고 소개하고 회사를 물려주려고 준비 중이니 많이 도와달라고 했다. 남편과 진희는 깜짝 놀랐다. 두철 씨가 그냥 똘똘한 부하 직원으로만 생각했는데 사장님 아들이었다니. 게다가 차기 사장이 될 거라니. 혹시 내가 술 마시면서 사장님 욕한 거 없지? 남편이 진희에게 귓속말로 묻는다. 호호, 자기도 참. 진희는 조그맣게 웃으며 남편의 팔을 톡톡 두드렸다. 언제 어디서나 깨가 쏟아지는 커플이구나. 두철은 부장과 진희를 보며 생각했다. 보기 좋았다. 자신도 진희 같은 여자를 만나 알콩달콩 살고 싶다. 아버지가 자신을 소개한 후 두철을 대하는 직원들의 태도가 어색하고 불편해졌다. 여직원들의 은근한 눈길도 많이 받는다. 개중에 용기를 내 직접 말을 걸어오며 데이트 신청을 하는 여자도 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누군지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두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아버지에게 직원들에게 알리는 건 나중에 했으면 하고 부탁했는데 아버지는 기왕 결정된 거 미룰 게 뭐하냐며 빨리 알리고 회사에서 자리 잡으라고 하셨다. 그나마 제일 변하지 않고 편한 건 부장님이었다. 부장님은 술을 마시고 조금 취했다 싶으면 바로 집으로 들어갔다. 사모님이 보고 싶어서라고 했다. 자기를 기다릴 거라고. 그런 모습의 두철이 결혼한 지 10년이 넘어도 아직 신혼인 것 같습니다. 했더니 순순히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서 나랑 술을 더 마시고 싶으면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마시자고 한다. 그래서 오늘도 두철은 못 이기는 척 진희 앞에 앉아 있는 것이다. 어머, 김 대리님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셨습니까, 사모님? 그럼요. 근데 이제는 호칭을 뭘로 해야 하나? 사장님 아들인지 꿈에도 몰랐네요. 회사도 물려받으신다니 축하드려요. 그냥 편하게 김대리라고 하시면 됩니다. 쑥스럽습니다. 아직 모자란 부분이 많아서 부장님에게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내가 잘 키우고 있지. 취기가 좀 오른 남편은 예의 바르고 일도 잘하는 두철을 마음에 쏙 들어했다. 이런 사람이 사장이 된다니 우리 회사는 탄탄대로라며 진희에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진희가 보기에도 정말 건실한 청년이다. 그나저나 오늘은 술이 없는데 어떡한다? 밖에 술을 사러 나가야 하나 고민하는데 남편이 우리 마나님 고생시키면 안 되지. 작년에 담근 인삼주 먹을까? 두철도 좋다고 고개를 끄덕인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비 오는 야경이 두철을 감성적으로 만든다. 두철은 처음 마신 인삼주의 향기에 취하고
진이의 아름다움에 취했다.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진이는 부장님의 농담에 연신 웃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 점점 깊어지자 슬슬 잠이 몰려온다. 전에도 몇 번 부장님 집에서 술을 마시긴 했는데 그때마다 자고 가라는 권유를 뿌리치고 꼬박꼬박 집으로 갔다. 이제 집에 가야 할 시간은 다가오는데 오늘은 왠지 집에 들어가기 싫다. 여기서 편하게 자고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오늘은 왜 자고 가란 얘기가 없는지. 조금씩 초조해지는 두철이다. 이제 늦어서 주무셔야겠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자네도 오늘은 우리 집에서 자고 가. 비도 많이 오고 집에 가도 얼마 눈도 못 붙일 텐데. 네, 그럼 오늘은 신세 좀 지겠습니다. 비가 와서 집으로 돌아가려니 영 내키지가 않네요. 여보, 씻으세요. 저는 작은 방에 이불 준비해 드릴게요. 진이는 두철의 침구를 준비해 방으로 들어갔다. 두철은 진이가 한아름 들고 온 이불을 얼른 받아들며 고맙다고 인사를 한다. 잘 자라는 인사를 하며 방문을 닫고 나가는 진이를 보며 두철은 기운이 빠진다. 오늘 잘 자긴 다 틀린 것 같다. 이불 위에는 두철이 이 집에 올 때마다 입는 트레이닝복이 같이 놓여 있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 부장님 옷을 입고 너무 짧아서 사모님과 같이 웃었는데 웃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뒤로 사모님은 두철의 옷을 따로 마련해 놓은 모양이다. 옷에서는 기분 좋은 섬유유연제 냄새가 나고 이불은 폭삭해서 기분이 좋아 두철의 싱숭생숭한 마음을 물리치고 잠은 솔솔 잘도 온다.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진이는 벌써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다. 잘 주무셨습니까? 어머, 시끄러워서 깼나 보네요. 더 주무셔도 되는데. 아닙니다. 다 잤습니다. 조용히 한다고 했는데 소리가 너무 컸죠. 소리보다도 맛있는 냄새에 깼습니다. 콩나물 북엇국 시원하게 끓이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근데 부장님은 아직 주무십니까? 아, 그이는 간부들 조찬회의 있다고 먼저 갔어요. 김 대리님은 일찍 깨우면 힘들다고 북엇국 먹고 천천히 출근하시래요. 진이 뒤에 서서 요리하는 걸 보고 있는 두철은 집에 둘만 있다고 생각하자 갑자기 멍해졌다. 두철이 진이의 팔을 잡아 돌려 세우자 진이는 놀라 두철을 쳐다본다. 왜요? 김 대리님 속이 안 좋아요? 그런 게 아닌데. 진이는 전혀 내 마음이 어떤지 낌새도 못 느끼나 보다. 이래서야 원. 허탈한 두철은 씻고 정신이나 차려야겠다며 돌아서서 부엌을 나왔다. 두철의 상태는 아랑곳 없이 진이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간이 맞나? 국자로 북엇국을 떠 맛을 보고 가스불을 줄이고 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올해로 33살이 된 남자입니다. 몇 년 전 뜨거웠던 여름 어느 날 정말 많이 좋아했던 그녀와의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용기를 내서 사연 한번 적어봅니다. 정말 많이 좋아한 사람이지만 저와 제일 친한 친구의 애인이었어요. 저와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여자는 지금 제 친구와 가정을 꾸리고 잘 살고 있네요. 마음속으로만 간직해야 할 수밖에 없는 비밀과 추억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4년 전 여름이었습니다. 그해 봄 언젠가 건강에 문제가 생겨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어요. 참 어렵게 들어간 회사였는데 체력적으로 힘들었는지 입사 2년 차에 몸이 많이 상해버리고 말았네요. 회사에서 나와 집에서 휴식을 하니 건강은 많이 좋아졌는데 집에서만 있으니 몸이 못 버티겠더라고요. 원래 밖으로 돌아다니는 성격은 아닌데 한 달 넘게 집에만 있으니 좀 있으셔 뭐 할 만한 걸 알아보다가 거금을 주고 카메라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자연에 나가 사진을 찍으니 맑은 공기도 마시고 탁 트인 경치를 보고 있으니 마음에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은 사진 출사 다니는 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날도 가방에 이것저것 챙겨놓고
무작정 풍경사진을 찍으러 버스터미널로 향했어요. 목적지도 정하지 않은 채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버스 시간표를 보며 고민하던 차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녀였습니다. 설명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 그녀와의 인연을 짧게나마 설명해 볼게요. 그녀는 제가 대학교 졸업반이던 시절 처음 만났습니다. 핏줄이 비칠 정도로 투명하고 새하얀 피부와 대비되는 새까만 머리카락이 무척이나 조화롭게 아름다운 친구였어요. 마치 그린 듯한 길다란 속눈썹과 커다란 눈동자가 학교 문남성들의 가슴을 두드리게 만드는 아이였지요. 인적이 드문 교내 어딘가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대뜸 다가와서는 불 좀 빌려달라는 모습이 너무 태폐적이었어요. 대충 거리고 간 담배꽁초에 묻어있는 새빨간 립스틱 자국이 눈에 들어와 처음 본 날 이후로 몇 날 며칠을 그녀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네요. 그렇게 학교에서 그녀를 다시 마주치게 되었고 그냥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에 무작정 다가가 인사를 건네고 말을 잇지 못해서 담배 좀 빌려달라는 말도 안 되는 첫 인사를 해버렸습니다. 그 모습이 재밌었는지 그게 계기가 되어 그녀와 친해지게 되었어요. 언제 제 마음을 고백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얼마 뒤 그녀는 저와 같이 셋이서 가끔 어울렸던 대학 시절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와 연인이 되어 있더군요. 끝끝내 제 마음은 고백하지 못하고 둘의 행복을 바래줬네요. 둘은 아직도 오랜 연인 사이를 유지하고 있고 저도 그녀와 또 저희 친구와 아직도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녀에겐 오랜만에 온 전화였어요. 서울에서 살던 그녀가 부산에 있는 호텔에 취업이 되어서 한동안 연락 없이 지내다가 거의 몇 달 만에 온 전화였지요. 오랜만에 온 전화라 반갑게 받아보니 대뜸 일이 너무 힘들다며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주야 3교대로 일하는데 갑자기 결혼이 생겨서 야간을 며칠째 계속하다가 오늘 드디어 쉬는 날이 됐는데 쉬는 날이 돼도 집에서만 혼자 있다며 신세한탄을 하더라고요. 술 마시고 놀고 싶은데 아는 사람도 없고 그냥 서울에서 취직할 걸 뭐하러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지 모르겠다고 계속 징징대더군요. 객지로 취업된 아가씨가 외로움을 토로하는 평범한 투정이었으나 가만 생각해보니 어차피 저는 지방에 내려가려고 짐도 챙겨 나왔고 아직 목적지도 정해지지 않았으니 오늘은 조금 멀리 가더라도 부산에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풍경 사진도 좋지만 골목이라든지 시장 같은 것도 사진으로 담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그녀에게 최대한 부담이 가지 않게 안 그래도 오늘 부산 내려가려고 나왔는데 볼일 다 보고 시간 되면 잠깐 보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못 믿는 눈치로 거짓말하지 말라며 긴가민가 하고 있길래 그 자리에서 버스터미널 사진이랑 대기 중인 버스 사진 몇 장 찍어 보내주니 못 믿겠다는 듯한 말투로 거듭 진짜인지 확인하더라고요. 도착해서 볼일 다 보고 연락 준다고 말해주곤 그렇게 부산행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4시간 정도 걸려 도착한 부산, 마음 같아서는 도착한 그 순간부터 그녀를 만나고 싶었지만 너무 속보이는 것 같아 혼자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시간만 때웠죠.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지기 시작하고 그녀에게 연락했어요. 만나기로 한 장소에서 지리를 잘 모르니 약속 장소를 헤매고 있는데 저쪽 멀리서 누군가가 주먹만한 통곡구두를 신고 비틀비틀 제 쪽으로 달려오길래 쳐다보니 바로 그녀였어요. 오랜만에 사람을 만나서 그런지 힘을 잔뜩 주고 나온 게 다 티가 나더라고요. 제가 좋아하던 새빨간 립스틱은 그녀의 새하얀 피부가 더 강조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녀가 입고 나온 검은색 치마는 아슬아슬하게 보일락 말락하고 상의에는 안에 입은 검은색이 도드라지게 보일 정도로 얇은 베이지색 티셔츠에 얇은 가디건을 하나 걸치고 나왔어요. 어디서부터 뛰어온 건지 유난히도 새하얀 피부에 대비되게 양쪽 볼이 붉어져서는 숨을 몰아쉬며 오빠, 나 부산 오고 나서 사람 만나는 게 처음이에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길래 왜 집 가까운 곳 내버려두고 먼 데까지 와서 고생이냐고 톡 쏘아주니 머뭇대면서 배시시 웃어넘기더라고요. 뭘 먹을까 하다가
근처 삼겹살집에 들어가 가볍게 소주 한 병을 시켜 먹고 있는데 그녀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은 채 의자에 앉아 있다 보니 다리 높이가 높아져서 짧은 치마 사이로 거의 다 드러나더군요. 저를 포함한 삼겹살집의 모든 남자들이 힐끗힐끗 눈요기를 하게 됐지요. 그 시선을 느꼈는지 그녀가 구두를 벗어던지더니 다리를 제 쪽으로 쭉 뻗었어요. 테이블을 가로질러 제 비어있는 옆자리 의자에 올라와 있는 그녀의 하얀 발등에 구두 자국이 분홍빛으로 선명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떠들다가 아는 사람을 처음 만났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 제 친구놈, 그러니까 그녀의 남자친구가 아직 한 번도 놀러 온 적이 없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녀는 아쉬움과 서운함이 묻은 표정을 지으며 오빠도 요즘 일이 바쁘다 보니 통 내려올 기회가 없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꼬치꼬치 캐물으려 하니 조금 그랬는지 화제를 바로 돌리더라고요. 저보고 만나는 사람 믿냐고 물어봤어요. 그녀 때문은 아니고 사실 그동안 시간적 여유도 없었고 최근에는 건강까지 안 좋다 보니 만날 겨를이 없었을 뿐인데 또 단둘이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게 되더군요. 마음속에 못 잊은 사람이 있어 그때부터 연애를 못하고 있다는 듯이 애매한 대답을 해버렸지요. 그 대답을 하고 나니 쉴 틈 없이 대화를 나누던 우리 둘 사이에 약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잠깐의 침묵이 있는 동안 우리는 서로 말없이 소주를 마시고 있었네요. 그녀를 만난다고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돌아다녀서 그런가, 아니면 몸이 안 좋아져서 그런가 몇 잔 먹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세 취기가 올랐고 계산을 마치고 나와 그냥 시내를 정처 없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부산이라 그런지 술집 뒷골목 근처를 걷고 있는데 숙박업소가 정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근처를 걷고 있을 때쯤엔 어느새 우리 둘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채로 걷고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잊지 못한 사랑의 추억이었을 테고 그녀에게선 연고라곤 찾아볼 수 없는 외진 도시에서 처음 느낀 안도감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방에 들어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 둘은 아무 말도 나누지 않고 각자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감정을 같은 방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아직도 서로 말 한마디 없이 나란히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는데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발을 보더니 그녀도 자기 발을 이불 밖으로 빼고는 우리는 서로 발이 닮은 것 같아요. 그쵸? 라면서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 상태로 고개만 그녀 쪽으로 돌려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죠. 그렇게 숨을 고르며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에게 용기를 내서 고백했습니다. 사실 잊지 못했다는 그 여자가 바로 너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했고 그녀 또한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해오더군요. 또 한참을 서로 아무 말도 없이 있다가 다시 그녀에게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그냥 이런 식으로라도 가끔 만나면 안 될까? 라고요. 그녀의 동공이 잠시 흔들리더니 가방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물고는 불을 붙이더군요. 첫 모금의 연기를 뱉어내고는 말끝을 흐리며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말해왔습니다. 저의 친구와 헤어질 수 없는 것도 이유이긴 했지만 이렇게 몰래 만난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들 알게 될 것이라는 대답을 하더군요. 아는 사람이라곤 한 명도 없는 객지에서 대체 누가 우릴 알아보겠냐고 따져 물으니 사람들은 다 알 거라고, 아무리 우리가 다정한 연인처럼 돌아다닌다고 해도 사람들은 다 알 거라는 알 수 없는 대답을 하더군요. 사랑을 해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오빠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단지 라며 말끝을 흐리던 그녀는 갑자기 일어나 담배를 끄더니 벗어던진 옷을 다시 입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그런 그녀의 모습을 아무 말도 없이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슬퍼 보이는 눈을 숨기며 인사도 없이 문을 열고 나가버렸어요. 방 안에는 저 혼자 남게 되었어요. 마치 그녀를 처음 만난 그날처럼, 그녀가 태우고 간 담배꽁초는 그녀를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빨간 립스틱 자국만이 남은 채 간신히 재떨이 안에서 마지막 남은 불꽃을 태우며 연기를 뿜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침이 되어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는 그녀와 다시는 연락을 하거나
만날 수 없었네요. 아직도 가끔씩 그녀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귓가에 울립니다. 마무리 짓지 않은 그 뒷말이 무엇이었는지 저는 아직 궁금할 뿐이네요.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네요. 긴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약 10년 전 제가 20살 대학 새내기 시절 이야기입니다. 저는 공부를 그닥 잘하지는 못해서 제가 사는 지방 국립대에 합격을 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취방을 구해줘서 따로 살게 되었어요. 대학교 근처 자취방이 다 그렇듯이 대부분의 방이 비싸고 형편없어서 우리 부모님은 이런 데서 이 돈 주고 사는 건 돈 아깝다면서 근처 아파트를 전세로 얻어주셨어요. 그 덕분에 다른 친구들보다 굉장히 호화롭게 자취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하기 전에 미리 방을 잡아주셔서 OT 전에 자취방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루 자고 OT를 갔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심상치 않았어요. 예나 지금이나 OT 가면 하는 일이라고 술 마시는 것밖에 없잖아요. 대충 장기자랑 같은 걸 했는데 뭔지 잘 기억도 안 납니다. 초저녁부터 선배들이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저는 그 당시에 술을 잘 마시지 못해서 조금씩 마시면서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 선배가 제게 귀엽다면서 옆에 앉아서 앵기더라고요. 딱 보니 생긴 것도 괜찮았고 예쁘고 귀여워서 제 스타일이었어요. 나 좋다고 앵기는데 잘해줬다가 나중에 집으로 불러야겠다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술 마시면서 이야기를 좀 더 해보니까 이 누나는 우리 과의 고학번 선배의 여자친구였습니다. 당시 신입생이던 저와는 하늘과 땅 같은 차이였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마음을 접고 포기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겁없는 신입생의 패기인지 그 누나가 너무 예뻐서 그랬는지 쉽게 포기하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만 노리고 있었어요. OT가 끝나고 학기를 시작한 이후로도 그 누나와는 따로 연락도 하고 가끔은 밥도 같이 먹으면서 친분을 쌓아뒀습니다. 그 누나는 대학 밴드부 활동을 하고 있었고 당시에 피아노를 칠 줄 알았던 저는 바로 밴드에 가입을 했고 누나 덕분에 건반을 맡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밴드 활동을 핑계 삼아 매일같이 누나랑 붙어 다녔습니다. 교양 수업도 같이 듣고 밥도 매일 같이 먹었어요. 할 일 없고 시간이 남으면 누나랑 둘이 동아리 방에 모여서 같이 낮잠도 자고 단둘이 낮술 마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 밴드의 동아리 방은 학생 식당 바로 근처에 있었어요. 누나도 수업 중이고 저 혼자서 할 일이 없길래 동아리 방에서 뒹굴며 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일이 없어서 너무 심심하더라고요. 누나라도 빨리 수업 끝나고 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던 차에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밥 먹었냐고 묻길래 밥은 아까 먹었고 혼자 동아리 방에 있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바로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에도 둘이서 자주 뒹굴며 놀았기 때문에 올 때 맥주나 좀 사오라고 했고 누나는 알겠다고 대답하고 잠시 후에 맥주와 과자 몇 개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어차피 누나나 저는 그 이후로 수업도 없었기 때문에 같이 낮술이나 마시면서 시간 보낼 생각이었어요. 원래 동아리방에서 술 먹는 건 선배들이 싫어해서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시간에 올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아예 판을 깔고 대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누나나 저는 주량이 센 편이 아니어서 맥주 어느 정도 마시니까 살짝 취기가 올라오더라고요. 그저 평소와 별로 다를 것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뭔가 느낌이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술이 올라와서 살짝 어지러워서 누웠더니 누나가 자기 무릎을 베고 누워있으라고 해서 머리를 돌려서 누나를 베고 누웠어요. 따뜻하고 폭신폭신해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술도 오르고 누나 무릎을 베고 있으니 잠이 올 것만 같았어요. 평소에 매일같이 보는 누나지만 그날따라 더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이 정도로 친해졌으면 키스해도 되는 거 아닌가 싶었지만 누나 남자친구 선배의 무서운 얼굴이 생각나서 한번 참게 되더라고요. 누나가 자기 피아노 쳐본 적 없다면서 저보고 건반 치는 걸 가르쳐 달라 하더라고요. 제가 먼저 누나의 신청곡을 받아서 피아노 연주를 해줬더니 너무 좋아했습니다. 누나한테 가르쳐 준다고 하고 제가 뒤에서 누나를 끌어안듯이 해서 손가락 하나하나 짚어주면서 엄청 몸을 밀착하고 비비기 시작했어요. 원래 연주를 하다 보면 몸을 많이 움직이게 마련인데 제가 바로 뒤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얼마나 서로 비비고 있었겠어요. 한참 혈기왕성할 젊은 20대 초반에 밀폐된 좁은 공간에서 남녀가 그러고 있으니 솔직히 눈이 뒤집히지 않는 게 더 이상할 지경이었어요. 제가 한참 스킨십을 하면서 가르쳐주고 있었는데 그 누나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둘 다 아무 말 없이 얼굴만 바라보고 있다가 그 누나가 먼저 제게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 누나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정신없이 키스를 하는 와중에 그 누나의 남자친구가 생각나는 게 아니라 누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더라고요. 당시에 동아리 선배들은 대부분 오후 수업을 하고 있었지만 근처에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많았고 가끔 다른 곳이랑 헷갈려서 잘못 찾아 들어오는 사람도 종종 있었기 때문에 너무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 분위기에서 누나와 키스를 하고 있으니 저는 당장 좋은 것보다 자꾸 누가 들어올까봐 신경이 쓰여서 집중이 안 되고 신경이 딴 데로 가더라고요. 하지만 누나는 이미 스위치가 켜졌는지 너무 저돌적으로 제게 달려들었고 이대로 가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일단 누나를 진정시켰습니다. 누나에게 여기는 사람 들어올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 집으로 가자고 했고 누나도 좋다면서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제 자취방이 학교 근처였다면 보는 눈이 많아서 집에 데려가기 쉽지 않았을 텐데 약간 떨어진 곳의 아파트여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가는 길에 밖에서 밥도 먹고 술도 더 사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누나는 혼자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 저를 보면서 제가 부자라고 착각을 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저는 심장이 두근거려서 터지기 직전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누나에게 키스를 퍼부으면서 아까 못한 거 마저 하자고 했는데 누나가 저보고 너 갑자기 너무 적극적으로 변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웃더라고요. 저도 집에 와서 그런지 주변 눈치 볼 것도 없고 편해서 오직 누나에게만 집중할 수 있어서 더 좋았습니다. 그날 누나와 집에서 같이 술 먹고 밤새 키스도 더 하면서 같이 밤을 지새웠습니다. 원래 처음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누나는 그날 이후로 허구한 날 밤에 할 일 없으면 우리 집으로 찾아왔어요. 올 때마다 맥주를 사들고 찾아왔고 그거 나눠 마시며 어김없이 서로 물고 빨고 난리였습니다. 서로 뒷일은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게 누나랑도 잘 지내고 몇 달 동안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축제 때 우리 밴드가 공연 끝나고 뒤풀이를 하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제가 응급실로 실려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는 몰라도 병원에서 저보고 결핵이라고 해서 서울의 큰 병원으로 옮겨져서 한참 입원해 있었어요. 몸도 안 좋고 정신없이 누워만 있었는데 누나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병문안이라도 오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누나가 아니라 누나의 남자친구가 전화를 걸었던 거였어요. 전화 받자마자 바로 쌍욕부터 하는데 대충 들어보니 누나가 남자친구한테 우리 사이를 들킨 것 같더라고요. 저를 죽이네 살리네 하길래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의사가 제 병 치료하려면 학교 휴학하고 장기간 치료하는 게 좋다고 했던 말이 갑자기 생각나서 저도 같이 참지 않고 전화로 욕을 신나게 했어요. 한마디 하면 10마디로 받아치면서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네 여자친구가 나한테 먼저 물고 빨고 달려든 건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고 신나게 욕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학교 휴학해버리고 병원에서 치료받으면서 수능 공부 다시 시작했어요. 학교 복학했다간 뼈도 못 추릴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병도 완치가 됐고 대학도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어서 제게는 여러모로 다행인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30대고 열심히 회사 다니면서 살고 있지만 가끔 그때 그 시절 생각하면서 이렇게 추억에 잠기곤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술 마시고 놀던 그때가 그립네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제 여친은 술집 여자입니다. 한때 정말 사랑한다 생각했던 사람이지요. 직업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고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새벽까지 장사를 하는 해장국 집이었죠. 새벽 2시에서 3시까지가 피크였습니다. 번화가에 위치한 가게라 술집이 많았습니다. 술집을 나온 사람들이 손님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또 한 무리의 손님들이 옵니다. 주로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들이었죠. 종업원들이 영업 끝나고 우리 식당으로 왔었지요. 당연히 단골 손님도 많았습니다. 웨이터들도 있고 접대부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가끔은 노래방 도우미들이 단체로 오기도 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단골 손님들과는 친분이 생기더군요. 당연히 예쁜 여종업원들에게 눈이 갔습니다. 하지만 친해진 것은 웨이터 형님들이었습니다. 다들 멀쩡하게 잘생긴 형님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친해지고 보니 딱히 나쁜 사람들도 아니더군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 같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여종업원들과도 친해졌습니다. 가벼운 농담 정도 주고받는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그 중에서 한 여자와 유독 친해졌습니다. 저보다 1살 어린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학비를 벌기 위해 휴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저랑 같은 학교의 학생이더군요. 같은 학교라고 말을 하니 그녀가 놀라더군요. 창피하다고 학교 이야기는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 때문에 우리는 더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가끔 혼자 가게로 오기도 했습니다. 매일 술을 마시니 속은 풀고 가야 한다더군요. 늦게 혼자 오는 날은 같이 퇴근을 하기도 했었죠. 그 무렵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 데려다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집안 형편 때문에 술집에서 일한다더군요. 혼자 학비도 벌어야 해서 선택한 일이라고 했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대견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녀가 나쁜 게 아니라 환경이 나쁘다 생각했죠. 그렇게 조금씩 호감을 가지게 되었고 만날수록 괜찮은 친구 같았습니다. 그녀의 가정사를 들으며 동정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그녀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거절을 했습니다. 술집 다닌다고 쉬워 보여서 그러냐고 하더군요. 공짜로 자기를 한번 먹어보려는 수작이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접근하는 남자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순간 큰 오해가 생겼구나 싶었지요. 오히려 그녀가 안쓰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저는 절대로 그런 거 아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 같은 여자 만나지 말라고 했지요. 술집 여자 말고 더 좋은 여자 만나러더군요. 저는 그때 오히려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착하고 예쁜 사람인데 단지 세상이 그녀를 술집으로 내몬 것뿐인데 그녀가 자신을 비하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화를 냈었습니다.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녀가 울면서 저를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말자고 하더군요. 사실 큰 충격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지요. 사실 그녀도 당연히 받아줄 거라 생각했지요. 저도 모르게 그녀를 쉽게 보았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 자신이 너무 속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그녀를 꼭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자 생각했지요. 웨이터 형의 도움을 받아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제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던 그녀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밀어내지 않았지요. 왠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군요. 한번 거절을 당하니 그녀가 더 간절해졌죠. 술집에서 일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었죠. 그렇게 그녀는 제 고백을 받아주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매일 새벽에 함께 퇴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가끔씩 그녀의 자취방으로 가기도 했지요. 혈기왕성한 나이라 그런지 서로 욕구가 충만했죠. 오전 내내 그녀와 침대에서 뒹굴다 잠이 들었습니다.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눈을 뜨면 그녀가 제 품에 안겨 있었고 느긋하게 일어나 함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우리가 영화 속 주인공 같았습니다. 그녀는 제 옷도 사주고 영양제도 챙겨주었습니다. 이런 여자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그녀와 계속 사랑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녀의 과거는 제가 덮어두면 그만이었죠. 술집은 지금이라도 그만두라 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녀를 부양할 돈이 없었지요. 오히려 그녀에게 조금씩 의지를 하고 있었죠. 옷도 그녀가 알아서 사주었고 밥을 먹으면 밥값도 그녀가 냈습니다. 저는 이 행복이 오래갈 줄 알았습니다. 이대로 복학하고 졸업을 해서 취직을 하고 그 뒤에 그녀와 결혼도 생각을 했지요. 그때는 그녀가 슬픈 영화의 주인공 같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를 구원할 남자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평범한 알바생일 뿐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환상들도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복학을 해야 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녀도 당연히 복학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캠퍼스 커플이 되는 꿈을 꾸었지요. 하지만 그녀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복학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돈을 더 벌어야 한다더군요.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친은 이미 등록금은 충분히 벌어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걸로는 부족하다 했습니다. 부모님 생활비도 보태드리고 있다고 하더군요.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그녀는 확고했습니다. 부모님 전세 대출금 갚을 돈만 마련하고 그만둔다더군요. 이제 그런 여친의 모습이 조금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왠지 끝이 없는 늪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죠. 이제는 꼭 저 일을 해야 하나 싶더군요. 안쓰러움보다 답답함이 커져갔습니다. 술 취한 여친의 모습을 보는 것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른 남자들이랑 어울리는 모습이 자꾸 떠올랐지요. 그리고 이 차를 나가는 게 아닌지 의심도 생겼습니다. 그런 날이면 여친과 싸우기도 했고, 어떤 날은 미친 듯이 여친의 몸을 검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의심과 실망감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 혼자 결국 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멀어지니 그녀가 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군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도 제가 신경 쓰이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최대한 일찍 퇴근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술도 최대한 조금씩만 마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주말마다 그녀의 자취방으로 갔습니다. 당연하게도 그녀와 사랑을 나누고 함께 잠을 잤습니다. 같이 신혼부부처럼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그녀의 그런 노력 덕분에 마음이 조금은 풀렸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그녀와 같은 학과 친구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녀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었지요. 그런데 그 친구는 그녀를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런 이름은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 조금 더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자기네 학과에 그런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헤집고 다니더군요. 그녀가 제게 거짓말을 한 것이라 짐작이 되더군요. 그래서 복학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착오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고민을 하다 보니 그녀에 대한 의심이 커져만 가더군요. 그래서 그냥 그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그녀가 막 화를 내더군요. 왜 자기 뒷조사를 하고 다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지금 이름이 가명이라고 했습니다. 혹시나 소문날까봐 가명을 쓴다고 하더군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가 가명을 쓰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본명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월세 계약서에서 그녀의 이름을 봤었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끝까지 거짓말을 하더군요. 그녀의 거짓말에 의심과 실망감이 몰려왔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아는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눈동자가 흔들리며 충격을 받더군요.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다시 가정사를 이야기했지요.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했다고 실토했습니다. 그 눈물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들을 믿을 수 없었지요. 그렇게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도 그녀에게서 종종 연락이 왔습니다. 힘들다, 외롭다, 보고 싶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술집도 그만둘 거라고 하더군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거짓말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많이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녀가 그곳에서 나온다면 다시 만날까 싶었죠. 그녀와 분명 좋았던 시간도 많았으니까요. 그녀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쯤이면 그곳을 떠났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고 연락을 하려다 말곤 했죠. 그런데 몇 개월 만에 그녀의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했던 웨이터 형님의 페이스북에서였죠. 새벽에 해장국집에서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여전히 그녀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나올 생각이 없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아무런 감정도 생기지 않더군요. 나 혼자만 행복한 상상을 했었구나 싶었죠. 끝까지 그녀에게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나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진심으로 사랑한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로 사랑을 했었나 싶기도 합니다. 그저 그녀의 선택에 후회가 없길 빌어줄 뿐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근무가 끝나면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헬스장에서 같이 운동하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퇴근을 하고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되게 이쁘고 착한 여자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운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녀는 헬스장에 있는 어르신분들께도 엄청 예의 바르게 행동을 하고 친절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그녀의 모습에 심쿵했습니다. 가슴속으로 용기 있는 자만이 미인을 얻는다고 생각하면서 그녀에게 다가가서 은근슬쩍 말을 걸고 조금씩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며칠간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그녀와 대화도 많이 하고 가까워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와 또 한참 대화를 하고 있었는데 남자 트레이너가 그녀에게 오더니 굉장히 친한 척 얘기를 하더라고요. 둘이 굉장히 친해 보였습니다. 역시 예쁜 여자를 보면 남자들은 다들 가만히 있지 않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런 것처럼 다들 예쁜 그녀와 한마디라도 해보려 안달이 나겠죠. 저랑 대화를 하고 있던 그녀는 남자 트레이너가 오자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녀는 남자 트레이너한테 마사지를 받으러 가자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순간 엄청 놀랐습니다. 혹시 마사지 받으러 가자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그런 건가? 생각하면서 속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날 저는 또 헬스장을 가서 남자 트레이너한테 자세 좀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남자 트레이너를 떠봤습니다. 어제 수영 씨랑 무슨 대화 하신 거예요? 마사지 얘기 나오던데. 마사지 잘하는 곳 있으면 저도 소개 좀 시켜줘요. 아, 그거요? 마사지가 그 마사지가 아니에요. 마사지 하러 가자는 건 운동 끝나고 모텔 가자고 하는 거예요.
저 수영 씨랑 잤거든요. 저는 남자 트레이너한테 얘기를 듣고서 너무 충격이어서 이제 그녀와 거리를 둬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봐왔던 착했던 그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그녀에 대해 이야기를 들으니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마사지하러 가자고 하던 그녀의 모습은 굉장히 들떠 보이고 늘상 있던 일처럼 자연스러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녀에 대한 제 마음을 조금씩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하고 헬스장에 가서 그녀를 마주쳐도 모르는 척 지나가고 피했습니다. 그녀도 제가 피하는 걸 느꼈는지 4일쯤 지났을 때 저녁에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녀의 전화번호였습니다. 저는 고민을 하다가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준 오빠, 혹시 여자친구 생겼어? 아니. 그런데 요즘 왜 이렇게 나 피하는 것 같지?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런 거 아니야. 그러면 내일 만나서 얘기 좀 하자. 그녀는 내일 만나서 얘기를 하자고 했습니다.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퇴근 후 그녀와 만나기로 했던 장소로 갔습니다. 그녀는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더군요. 오빠 왔어? 응, 먼저 와 있었네. 일찍 끝나서 기다렸지. 우리 카페 갈까? 아니, 그냥 차에 타. 그냥 둘이 조용히 얘기하고 싶어. 저는 둘이 차 안에서 조용히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녀를 차에 태웠고 가까운 공원에 주차를 하고 그녀와 얘기를 했습니다. 오빠, 요즘 연락도 안 하고 헬스장에서 만나도 모르는 척하고 왜 그러는 거야? 내가 오빠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그녀가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해서 저는 거짓없이 들었던 말을 해줬습니다. 솔직히 나는 너랑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때 남자 트레이너랑 너랑 대화하는 거 다 들었어. 너가 마사지 하러 가자고 얘기했잖아. 내가 혹시나 싶어서 그 트레이너한테 마사지 잘하는 곳 있으면 소개시켜 달라고 하니까 웃으면서 그러더라. 마사지가 그게 아니라고. 모텔 가서 하자는 거였다고. 그러면서 너랑 잤다고 하는데 너한테 실망하기도 했고 그놈이 그렇게 말하는데 진짜 기분이 별로고 화가 나서 그냥 여기서 너랑 끝내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 그녀는 얘기를 듣고 표정이 안 좋아졌지만 화를 내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다 오해라고 하더군요. 진짜 마사지 잘하는 곳 있다고 전부터 얘기해서 오늘 마사지 하러 가자고 얘기했던 거야. 오빠랑 내가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괜히 오빠한테 헛소리 했나 보네. 오빠 나 못 믿어? 저는 그녀와 계속 대화를 했고 한번 그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녀와 그렇게 몇 번 만남을 갖고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연인으로 발전해서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가만히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멈추지 않을 정도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여자친구에게 해주고 싶었어요. 평일에 휴무일 때는 아침에 커피를 사서 회사까지 태워주고 여친이 퇴근할 때 여친이 우산이 없을 때면 저는 우산을 챙겨 차를 타고 여친 회사 앞으로 가서 기다렸다가 여친이 나오면 우산을 씌워주고 차를 태워 집까지 데려다주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여친이 아는 오빠들이랑 2박 3일로 여행을 갔다 온다고 말하길래 저는 안 된다고 말했는데 여친이 갑자기 저한테 화를 내더라고요. 오빠, 나 못 믿는 거야? 어차피 그 오빠들 다 유부남인데 내가 유부남들이랑 뭔 일 날까봐?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일 생길 일 없으니까 뭐라고 하지 마. 알아서 갔다 올 테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솔직히 사랑하는 여자가 얼굴도 본 적 없는 남자들이랑 2박 3일 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누가 잘 다녀오라고 하겠어요. 연애 초부터 주변에 남자들 많은 게 싫다고 조심해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는데 다 친한 오빠들인데 어떻게 그러냐며 오빠가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데이트하다 보면 스마트워치에 카톡 내용이 살짝 보여서 잠깐 봤는데 보고 싶다는 문자가 오는 거예요. 조금 화가 나긴 했지만 참았습니다. 점심을 먹고 커피를 한잔 하는데 여친이 웃으면서
아는 오빠가 엄마랑 싸우고 가출해서 모텔 갈 사람 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친이 친한 사람들이랑 몇 개 단톡방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여친 한 명만 여자고 다들 남자였습니다. 저는 여친이랑 스킨십은 키스랑 손잡는 것 뿐이었는데 저도 쉽게 모텔 가자고 말을 못했는데 다른 녀석이 내 여자한테 그렇게 말하니 입을 찢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여친을 집에 데려다 주느라 여친 집 앞에서 차를 세우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까 단톡방에 있는 그 오빠라는 사람한테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9시 넘은 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는데 또 여친이 너무 애교 있는 목소리로 응, 오빠 하면서 받아서 뚜껑이 제대로 열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서 화를 시켰습니다. 오빠, 미안한데 아까 그 오빠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그래서 다 같이 모여서 위로해주기로 했는데 갔다 와야겠다. 오빠 집에 조심히 가. 저는 오늘만큼은 그냥 집으로 들어갔으면 했습니다. 아까 톡을 보니 모텔 이야기도 나오던데 순순히 보내주는 정신 나간 남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오빠라는 인간은 전화로 택시 타고 지금 집 앞에 왔다고 빨리 나오라고 하는데 여친은 문을 열고 웃으면서 조심히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연애를 몇 번 못하긴 했지만 남녀 사이에 모텔이란 단어를 그렇게 쉽게 꺼낼 수 있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저는 집으로 갔다가 걱정이 돼서 여친 집 근처로 가서 여친이 언제 들어오는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친은 연락 2번 온 게 끝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걱정 안 되는 게 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내 여친이 다른 남자들이랑 모텔에 있는데 그놈들이 어떤 나쁜 짓이라도 할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 여자 한 명도 못 지키는 게 무슨 남자겠습니까? 2시가 넘어서 여친이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 오빠라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어요. 아마 앞에서 마주쳤으면 싸움이 났을 겁니다. 저는 여친이 집에 온 걸 확인하고 돌아가려고 차를 후진하는데 여친이 제 차를 봤습니다. 여친이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저는 여친한테 뭐라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먼저 톡도 해보고 연락도 해봤는데 계속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문자도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계속 전화를 하니 받더라고요. 저는 혹시 제 번호를 차단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친구랑 통화 중이었어. 그리고 오빠, 어제 나 의심해서 우리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뭐가 그렇게 의심이 돼서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그 늦은 시간에 남의 집 앞에서 몰래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나를 의심하고 감시하는 것 같아서 기분 되게 별로야. 나 혼자 생각할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다. 미안해. 나는 그냥 네가 너무 걱정돼서 우리 이러지 말고 만나서 얘기하자. 아니, 됐어. 일단 나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저는 여친이랑 헤어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제가 실수했구나 느껴졌어요. 그래서 먼저 사과하기로 하고 며칠 동안 직접 손편지를 써서 꽃과 함께 여친한테 사과를 하려고 갔습니다. 여친은 손 아프게 뭐하러 이런 걸 쓰냐면서 읽어보지도 않더라고요. 여친이랑 그래도 조금 대화를 나누고 화가 풀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다 했는데 다음 날에도 연락도 없고 전화를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렇게 잠이 들고 새벽에 잠깐 깨서 핸드폰을 봤는데 여친한테 헤어지자고 톡이 와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했어요. 우리 얘기하고 기분 좋게 화해하지 않았냐고 하니 미안하다는 말만 하더라고요. 더 이상 얘기해도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알겠다고 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헤어지자마자 전 여친은 남자들이랑 어울려 다녔고 헬스장에서도 몇 번 마주쳤는데 제가 의자에 앉아서 잠깐 통화를 하고 있는데 옆에 앉더니 저를 약 올리듯이 오빠 하며 애교 섞인 콧소리를 내며 통화를 하더라고요. 헬스장에 둘의 관계를 알고 있는 누나는 여자가 완전 철판이네, 남자들한테 친한 사이라고 하면서 엄청 안겨대던데 저런 여자랑 더 이상 안 엮이고 여기서 끝낸 게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헬스장에 부모님도 같이 다니는데도 저러고 다니는 거 보면 말 다 한 거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미련이 조금 있었지만 이제는 1%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냥 남자들이랑 모텔 가서 그러는 걸 좋아하는 여자였던 것 같아요. 남자에 환장한 거죠. 이제는 얼굴도 몸매도 다 필요 없고 주변에 남자도 없고 저를 진짜 사랑해주고 믿어주면서 함께할 여자를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요즘 하루하루 즐기는 게 뭔지 제대로 느끼고 사는 30 중반 여자예요. 저는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이랑은 6살 나이 차이가 나요. 아이는 없습니다. 남편이 아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 자기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크게 아이에 대한 생각은 없었어요. 주변에서 애 키우며 사는 지인들을 봐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몸도 많이 망가지고 정신적으로도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거에 찬성을 했어요. 신혼 초에는 정말 우리 둘이서 매년 해외여행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행복한 신혼 생활이었어요. 아이가 있으면 누리기 힘든 것들이기 때문에 딩크족으로 살기 잘했다 생각하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아이가 없어서 그런 걸까요? 3년 정도 되니 남편은 신혼 초만큼 저를 사랑하는 느낌이 들지 않더라고요. 아이가 있으면 늘 새로운 일상에서 함께 지지고 볶고 살아가면서 조금은 다른 삶을 살 텐데 그런 거 없이 늘 단조로운 일상에 질린 건지 뭔가 전이랑은 확연히 달라진 게 눈에 보였습니다. 회식이 잦아지고 집에 귀가하는 시간이 점점 늦어졌어요. 괜스레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습니다. 가끔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제가 분위기를 잡고 다가가야지만 관계를 했고 뭔가 의무적으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여자로서 비참해지는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요? 이 사람이 여자가 생긴 건가?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씻으러 들어간 사이 핸드폰을 몰래 확인해 봤어요. 생전 해놓지 않던 패턴 비밀번호를 해놨더라고요. 이 사람 뭔가 있긴 있는 거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핸드폰을 할 때마다 은근슬쩍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눈치만 슬슬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만지려고 하면 괜히 뒤쪽으로 물들어 가는 척 하면서 핸드폰을 쳐다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역시나 단순한 패턴일 거라고 생각은 했었는데 진짜 단순한 패턴으로 되어 있었어요. 남편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리다가 핸드폰을 확인해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여자랑 연락을 한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한 여자가 오빠, 오빠 하면서 카톡한 걸 봤는데 프로필 사진을 보니 굉장히 젊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그냥 충격이었어요. 바람을 필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바람을 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일 충격이었던 건 남편이 카톡으로 당신 닮은 딸 낳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아이 싫다고 딩크족으로 살기 원했으면서 다른 여자한테는 당신 닮은 딸을 낳고 싶다니. 이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결혼 생활하면서 뭐가 만족스럽지 못했던 걸까요? 아니면 나와는 아이를 낳고 미래를 꿈꾸기는 싫었던 걸까요? 너무 충격이어서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저는 자는 남편을 뒤로하고 거실에 나와 숨죽여 울고 소파에서 잠이 들었어요. 남편은 일어나서 왜 소파에서 자고 있냐고 깨우더라고요. 남편 얼굴을 보는 것조차도 힘이 들었습니다. 그냥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대고 남편을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남편은 갔다 오겠다며 출근을 했고 저는 또 혼자서 생각이 많아지고 힘이 들었습니다. 친한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오늘 시간이 되냐고요. 누구라도
만나서 털어놔야 살 것 같았습니다. 친구가 집으로 놀러 왔고 제 얘기를 듣고 화를 많이 내줬습니다. 제 대신 이렇게 화를 내주니 속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아니, 나이 차이 많이 나는 놈 구제해줬더니 바람을 펴? 진짜 네 남편 미친 거 아니니? 진짜 너무 힘들다. 나보다도 많이 어려 보이더라. 남자들은 다 이런 거니? 그저 어린 여자만 보면 눈이 돌아가는 거야? 남자건 여자건 다른 이성을 보면 다들 눈 돌아가게 돼 있긴 하더라. 그게 욕망인 거지. 이혼을 해야 되는 걸까? 이혼을 뭐하러 해? 네 남편 돈 잘 벌잖아. 그냥 남편 돈으로 편하게 먹고 살아. 너도 밖에서 다른 남자 만나고 즐길 거 즐기라고. 내가 밖에서 남자를 어디서 만나. 만날 일이 뭐 있다고. 한번 다른 남자 만나서 즐겨볼래? 너 생각 있으면 이번 주 수요일에 한번 데리고 가보고. 어디를 가는데? 욕망으로 가득 찬 남녀가 모여서 즐기는 곳? 궁금하긴 하네. 남편한테는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캠핑 간다고 얘기해놔. 내가 데리러 올게. 캠핑? 알겠어. 아, 남편 얼굴 보기도 싫은데 나도 바람 피면 좀 괜찮아지려나. 솔직히 아직까지 뜨겁게 사랑하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 평생 가는 사랑이 어딨겠니? 그냥 너도 있고 네 인생을 즐겨. 네 남편도 어린 여자 만나고 잘 다니는데 너라고 못 만날 거 뭐 있어? 그래, 나라고 못할 건 또 뭐야. 나도 다른 남자 만날 거야. 친구랑 그렇게 대화를 하니까 속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퇴근하고 온 남편을 대하기는 아직까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냥 화가 불쑥불쑥 치밀어 올라서 대화하기도 싫었어요. 몸은 좀 괜찮아? 병원 갔다 왔어. 괜찮아. 아, 그리고 나 수요일에 캠핑 좀 다녀올게. 캠핑? 웬 캠핑? 친구들이랑 오랜만에 모이기로 했거든. 애들이 요새 캠핑에 빠졌다네. 요새 캠핑 많이 다닌다고는 하더라. 조심히 다녀와 그럼. 그리고 친구가 데리러 와서 캠핑을 하러 출발했습니다. 근데 짐이 없네? 응, 거기서 다 준비해놓고 있으니까 걱정 마. 우리는 몸만 가면 된다. 캠핑장에 도착했고 텐트가 한 5개 정도 쳐져 있더라고요. 친구는 먼저 도착해 있던 사람들이랑 인사를 주고받았어요. 여기 내가 오늘 데리고 온다던 친구. 인사해. 안녕하세요. 오, 뉴페이스. 반가워요. 되게 이쁘시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조금 낯선 분위기에 어색했는데 다들 많이 봐온 사람들처럼 편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모이니 여자 5명, 남자 5명이더라고요. 각자 준비해온 음식들을 가지고 바베큐 파티도 하고 술도 마시면서 얘기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게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술게임 같은 걸 잘 안 해봐서 계속 걸렸습니다. 주량보다 술을 많이 먹었어요. 근데 옆에서 흑기사를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오, 흑기사. 여기 둘은 오늘 결정 났네. 소원 말해야지, 소원. 소원은 이따가 둘이 있을 때 얘기할게. 이야. 그렇게 먹으면서 웃고 떠들다 보니 어느새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 때까지 먹고 떠들면서 있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불도 피우고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니 힐링도 되고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낯선 남자들이랑 만나서 하하호호 웃고 떠들어 본 게 언제인지 이 재미에 결혼해서도 바람을 피나 싶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들어갈까? 여기 이 커플은 빼고 나머지 사람들만 물건 골라주세요. 그러더니 각자 앞에 놓인 물건들을 고르고 짝을 만들더라고요. 자, 들어간다. 다들 좋은 밤 보내.
각자 짝을 이뤄서 텐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갈까요? 네? 제 손을 끌어당겨 텐트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까 소원, 지금 얘기할게요. 다음에도 또 나오기. 그러면서 그 사람은 저에게 키스를 했습니다. 아, 여기서 각자 텐트로 가서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구나 싶었어요. 이미 취할 대로 취하고 이 분위기에 빠져있던 터라 저도 그 사람을 받아들여 키스를 했고 난생 처음으로 텐트 안에서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다른 텐트 속에서 각자 이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묘하게 더 흥분이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어때? 좋았어? 좋았어. 좋아할 줄 알았어.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중 한 명이 캠핑장 주인인데 날짜 정해서 오는 날에는 예약을 아예 안 받아서 우리끼리 이렇게 즐기고 노는 거라고요. 그리고 보통 지인들을 데리고 와서 파트너 이뤄서 즐긴다고요. 여기는 결혼한 유부남도 있고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 남자친구가 있는 사람도 있다고 했습니다. 다들 나와서 즐기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매번 같은 사람이랑 안 해도 되고 어제처럼 물건을 잡는 걸로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는 이 캠핑에 빠져서 매번 친구와 함께 일정이 잡히면 캠핑을 하러 왔습니다. 남편은 요즘 제가 밖으로 나도는 게 신경이 쓰이는지 집에 일찍 들어오면서 전이랑은 다르게 잘하려고 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그냥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잡은 물고기라 생각을 해서 그동안 나한테 그렇게 대한 거였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도 저는 가끔씩 캠핑을 가서 기분 전환을 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캠핑 와서 그러는 사람들이 많다더라고요. 요즘 색다른 경험을 하면서 즐기고 사니 인생이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평범한 직장인 남성입니다. 얼마 전에 친구와 헌팅 술집에 가서 여자를 만났는데 그때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사연으로 보내볼까 합니다. 때는 금요일 저녁이었고 친구와 저는 할 일이 없이 뒹굴고 있었어요. 친구와 조금 커다란 원룸에서 둘이 함께 살면서 생활비를 아끼고 있었는데 다른 건 다 괜찮지만 다 큰 남자 둘이서 살다 보니 혼자 사는 남자들 특유의 냄새가 날 정도였어요. 둘 다 여자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주말에 시간 보내는 것이 고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도저히 외로워서 안 되겠다며 여자 꼬시러 나가자고 하더라고요. 요즘 같은 때 어디서 여자를 꼬시냐고 했더니 헌팅 술집이라는 곳이 있다고 그곳에 가면 기회가 있을 거란 이야기를 듣고 함께 나섰습니다. 처음 가는 헌팅 술집이었지만 왠지 그날은 느낌이 좋고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았죠. 나름 열심히 꾸미고 갔는데 초저녁이라 그런지 완전 남탕이었습니다. 저희 둘은 생각과 다른 상황에 많이 실망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몇 안 되는 여자 테이블에 열심히 추파를 던지고 다녔어요. 우리 같은 애들한테 누가 넘어오겠나 싶었는데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도 감동했는지 2명의 여자가 저희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26살, 27살인 2명의 여자였는데 생긴 것도 괜찮았어요. 한 명은 키 크고 날씬한 스타일이었는데 제가 좋아하는 타입은 아니었고 나머지 한 명은 키는 작고 아담했는데 조용조용하고 청순한 미인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는 키 큰 여자를 좋아해서 키가 큰 여자와 짝이 되었고 저는 제 마음에 쏙 들은 키 작은 여자와 파트너가 되었어요.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파트너를 정한 뒤에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했는데 말도 잘 통하고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제 파트너도 첫인상은 조용한 줄 알았는데 술이 조금씩 들어가니까 말도 많아지고 은근슬쩍 제 팔을 만지면서 스킨십도 하더라고요. 술집에서 한참 술을 더 마시고 2차로 다른 술집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술을 더 마셨습니다. 짜겁고 외로운 젊은 남녀가 주말 밤에 만나니까 완전 불타올랐습니다. 4명 모두 완전 신나서 누가 보면 부부 동반 모임인 줄 알았을 거예요. 처음 만나는 사이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게 잘 맞았습니다. 술자리에서 게임도 하면서 즐겁게 놀았어요. 자연스럽게 서로 파트너와 스킨십을 하다 보니 금방 친해졌습니다. 한참 즐겁게 놀다 보니 시간은 12시가 넘었고 슬슬 피곤하더라고요. 더 이상 술을 마시는 건 무리다 싶었고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서로 파트너끼리 찢어져서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여자를 데리고 밤거리를 걸었는데 사실 목적지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숙박업소를 찾아서 빈방 있냐고 물어보고 다니는데 이 불타는 금요일 당연히 이 시간이 되니 방도 없더라고요. 그때 시간이 새벽 1시를 넘어가고 있었고 이제 와서 새로운 방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았기 때문에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한국에 이렇게 커플이 많았나 싶었습니다. 나만 빼고 다들 주말마다 이렇게 재미를 보고 있었다니 왠지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아무리 돌아다녀도 빈방은 찾기 힘들었고 그녀도 슬슬 지치고 힘든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순간 고민을 하다가 어차피 친구는 자기 파트너 데리고 어딘가에서 밤을 보낼 테니 나는 이 여자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가면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돈도 굽고 방이 넓어서 그녀와 둘이 보내기엔 딱 맞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택시를 타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는 저보다 먼저 온 손님이 있었어요. 친구네 커플도 방을 구하지 못해서 집에 와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늦게 집에 도착했으면 친구의 맹궁둥이를 볼 뻔했어요. 아무튼 4명이 한 집에 다시 모이니까 어이없어서 웃기기도 하고 따로 방이 없으니 분위기 잡고 뭔가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둘만 있고 싶었는데 친구 커플이나 저희 커플 모두 오늘 밤에 다시 나가서 방을 잡기는 글렀다 싶더라고요. 서로를 위해 양보를 해줄 리도 없고 기왕 이렇게 된 거 다시 술이나 먹자 하고 처음으로 돌아갔죠. 냉장고에서 소주를 꺼내서 변변찮은 안주라도 펼쳐놓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여자애들도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지만 금방 분위기에 적응하고 다시 아까처럼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서로 나이도 어린 나이가 아니었고 술자리에서 야시시한 이야기도 하면서 분위기는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분위기가 달아올라봐야 한 방에 4명이 있는 상황에 아무것도 할 수는 없었어요. 왕게임도 하고 러브샷도 하면서 분위기는 참 좋았는데 진짜 아쉬웠습니다. 저도 그렇고 그녀도 사실 많이 달아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한 커플이 밖에 나갈 수도 없었고 난감하더라고요. 이미 다들 달아오를 만큼 달아올랐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저희 방에는 싼 맛에 중고로 구입한 옷장이 하나 있었어요. 이불도 넣어놓고 안 입는 계절 지난 옷도 넣어놓는 곳이었는데 생각보다 옷장이 크고 넓어서 사람이 들어가도 괜찮았습니다. 2대2로 술게임을 해서 지는 커플이 5분씩 옷장 안에 들어가 있는 벌칙을 하자고 했더니 다들 머릿속에 똑같은 생각이었는지 좋다고 찬성하더라고요. 그 뒤로 술 마시면서 무슨 게임을 했는지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지만 중요한 건 그 게임에서 우리 커플이 져서 먼저 옷장에 들어가야 했다는 겁니다. 벌칙인지 아닌지
분위기가 애매했지만 일단 제가 먼저 옷장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더니 그녀가 들어올 자리가 부족해서 그녀는 결국 제 위에 안기듯 걸터 앉았어요. 상황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지만 뭔가 옛날 어릴 적 생각도 나고 나름 신선하고 재미있더라고요. 그녀랑 둘이 옷장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성인 둘이 들어가 있었더니 생각보다 너무 좁아서 바싹 밀착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서로 몸이 딱 붙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녀가 불편했는지 제 품에 안겨 있었고 뭔가 다 큰 어른들이 하면 안 되는 장난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더 재미있더라고요. 5분씩 들어가 있기로 했는데 저희 둘 다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방금 전까지 야시시한 이야기도 서슴없이 하면서 볼 거 못 볼 거 다 보고 지낸 사이처럼 행동하더니 막상 옷장 안에 둘이 들어와 있으니까 뭔가 분위기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도 그 상황에서 남자인 제가 먼저 행동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녀를 품에 안은 채로 입에 입을 맞췄습니다. 처음엔 당황하는 듯 하더니 금방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옷장 안은 서로의 숨소리만 가득하고 아무런 말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당시에 밖에서 친구 커플도 조용한 걸로 봐서는 그 친구네도 저희와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저희 둘은 그 안에서 5분 동안 계속 입을 맞추다가 나왔고 그 이후에도 계속 술게임을 하면서 두 커플이 옷장 안을 들락날락 했습니다. 어차피 그 안에서 뭘 하는지 서로 다 아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불편하게나마 각자 입도 맞추면서 진도를 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새벽 늦게까지 놀다가 지쳐서 다들 쓰러져 잠이 들었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서 집 앞 해장국집에서 밥 먹고 여자들을 보냈습니다. 막상 집에 돌아와 보니 엉망이 되어버린 집안 꼴을 보면서 솔직히 조금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창피하더라고요. 제가 여자라면 이렇게 찌질한 남자들이랑 다시 연락을 할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제 파트너는 그 뒤로도 꾸준하게 저와 연락하다가 데이트도 몇 번 하고 지금은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파트너가 애프터 신청을 거절해서 그날 하룻밤의 즐거운 기억만 남기고 다시 솔로로 지내고 있어요. 요즘 여자친구와 만나면 그때 옷장 안에 다시 들어가 보고 싶다고 하는데 집에서 쓸쓸하게 혼자 있을 친구를 생각하면 차마 친구에게 미안해서 할 수가 없네요. 제 방보다 훨씬 좋은 숙박업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날의 좁았던 옷장 안이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